히토류 전쟁, 총 대신 재련소가 등장한 이유, 중국의 독점, 미국의 선택, 그리고 한국의 기술, 세계가 한 나라의 입을 바라보게 된 이유.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토류. 이 단어가 처음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에만 많은 특별한 광물, 캐기만 하면 되는 자원, 없는 나라는 어쩔 수 없는 것. 하지만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멈추고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전투기와 미사일 생산 라인이 멈추는 이유가, 이 영상은 히토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기술 주권과 기술 이후의 국가로 이어지는 긴 기록의 한 부분입니다. 흐름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표시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단 하나의 광물 때문이라면 그건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 지금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쥔 것은 광산이 아니라 병목이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중국은 왜 히토류가 그렇게 많은가? 그러나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국은 왜 히토류를 가공할 수 있는 나라인가? 히토류는 캐는 순간 바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광석 상태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광석을 쪼개고 나누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산화물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들고 합금과 자석으로 완성해야 비로소 산업에 투입됩니다. 이 과정 전체를 정련재련 분리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가장 더럽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돈이 안 되고 가장 규제가 심한 공정을 중국은 수십 년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히토류의 약 90%에 가까운 가공 단계가 중국에 집중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중국이 안 캔다고 말하면 문제가 아니라 안 판다고 말하는 순간 산업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꼬리를 내린 날 세계는 구조를 이해했다. 2010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 분쟁이 있던 시기,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제한합니다. 이때 일본은 깨닫습니다. 광산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가공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후 일본은 수십 년간 히토류 대체 기술과 재활용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세계 각국 정책 당국자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문장을 남깁니다. 히토류는 자원이 아니라 국가가 쥔 레버리지다.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난 순간 이제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봅니다. 미국은 광산도 있습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자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공정련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환경 규제, 비용, 주민 반대, 수익성 문제. 이 모든 이유 때문에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가공은 중국에 맡기는 구조를 스스로 용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 구조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반도체 공장을 아무리 지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전략 금속과 히토류 소재가 끊기면 공장은 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광산이 아니라 재련소를 찾았다. 여기서 미국의 선택이 갈립니다. 광산부터 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 가공 병목을 먼저 뚫을 것인가? 미국은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울산의 재련 기술, 왜 세계가 놀랐는가? 고려아연은 광산 회사가 아닙니다. 재련 회사입니다. 광석을 받아 금속으로 바꾸고 부산물에서 희귀 금속을 회수하고 불순물을 제어해 전자국방 규격을 맞추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경쟁력은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여러 금속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처리하는 능력. 이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실패, 공정사고, 환경 규제 대응, 노하우의 축적이 있어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주가 되겠다고 나선 이유.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미국 정부는 역사상 매우 이례적으로 한국 기업의 재련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합니다. 국방부와 상무부가 관여하고 투자 규모는 약 11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형태입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사업을 단순한 민간 투자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왜 히토류 하나가 전쟁의 기준이 되었나? 여러분, 현대 전쟁은 총과 탱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사일의 유도 장치, 전투기 레이더, 위성 통신, 전자전 장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 히토류와 전략 금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쟁은 총알이 아니라 공정과 공급망의 전쟁입니다.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정답.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러면 중국이 무너지느냐?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박의 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한 축에 지금 한국이 서 있습니다. 2026년은 결과가 아니라 레일이 깔리는 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26년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해가 아닙니다. 판이 굳어지는 해입니다. 재련소가 들어서고 공정이 세팅되고 공급망 계약이 묶이고 국가들이 역할을 나누는 시점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옵니다. 자원 없는 나라에서 기술 국가로 50년 전 세계은행은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하자원이 없으니 중공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자원을 캐는 대신 자원을 다루는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이 미중 패권 경쟁의 한 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결말.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이겼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미래의 먹거리는 땅속에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손과 머릿속에 있는가? 대한민국의 기술은 지금 이 질문에 조용히 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입만 바라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한국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차분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히토류는 광산이 아니라 공정이 전쟁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질문 하나.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중국은 대체 히토류가 얼마나 많길래 세상이 저렇게 움직이는 걸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류 문제의 본질은 얼마나 많이 캐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만들어내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는 땅에서 캐는 순간 아직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 자동차도 전투기도 반도체도 만들 수 없습니다. 히토류는 광물이 아니라 과정이다. 히토류는 캐는 순간 끝나는 자원이 아닙니다. 그 뒤에 아주 길고 아주 위험하고 아주 더러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굴된 광석은 곧바로 공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쪼개야 하고 나눠야 하고
서로 섞인 원소를 하나하나 분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산화물로 만들고 금속으로 바꾸고 합금과 자석으로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정년 분리재련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간이 전 세계가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구간입니다. 모두가 피한 자리 한 나라만 남았다. 이 공정은 돈이 많이 들고 환경 오염이 심하고 사고 위험이 높고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오면 된다. 그 결과 전 세계의 히토류 가공 능력은 조용히 한 나라로 모였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많이 캐서 강해진 게 아닙니다. 히토류를 끝까지 만들어내는 공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강해진 나라입니다. 안 판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운가? 여기서 중요한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중국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번 달은 히토류 수출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전쟁 선포가 아닙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공장은 멈추고 반도체 라인은 서서히 흔들리고 군수 산업은 대체 물량을 계산하느라 밤을 새웁니다. 이게 바로 공정 병목이 가진 힘입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깨달은 현실, 이 구조를 가장 먼저 뼈아프게 경험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2010년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갈등 속에서 히토류 수출이 제한되었을 때 일본 산업계는 단번에 현실을 이해합니다. 광산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가공이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후 일본은 대체 기술과 재활용에 국가 차원에서 매달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정책 담당자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문장을 남깁니다. 히토류는 자원이 아니라 권력이다. 미국이 가장 약했던 지점, 이제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은 광산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대규모 정년재련 인프라입니다. 환경 규제, 비용 문제, 지역 반발. 이 모든 이유로 미국은 오랫동안 가공은 해외에서라는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선택이 미중 경쟁이 시작되면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반도체 공장만 지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는 미국이 다시 만들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공장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을 돌리는 금속과 소재가 끊기면 그 공장은 그저 멈춰선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공장이 아니라 그 앞단에 있는 공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싸움은 자원 전쟁이 아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 싸움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이건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와 적게 가진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정을 버린 나라와 공정을 붙잡은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공정을 만든다는 건 공장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의 실패와 경험을 견뎌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병목을 쥔 나라가 판을 지배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히토류 전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광산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병목을 쥔 나라가 판을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병목은 중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가 다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캐는 것은 언젠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을 지배하는 데는 한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총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재련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미국이 광산이 아니라 울산의 재련 기술을 주목하게 되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재련 기술은 어떻게 13개 전략 광물로 확장되었는가? 고려아연 실화 기술의 축. 자원이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을 당연하게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다. 이 말은 사실이기도 했고 변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건 출발선에서 이미 뒤처져 있다는 뜻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캐는 쪽은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캐지 못하면 끝까지 못 가는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하나뿐이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이 맞닥뜨린 현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광산을 가질 수 없다면 남이 캔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무역을 선택합니다. 싸게 사와서 조립하고 가공하고 완성품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원재료의 목은 항상 다른 나라가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산이 아니라 재련을 택한 이유. 재련은 가장 힘든 선택입니다. 냄새가 나고 사고가 잦고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고 돈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하나둘 재련을 포기했습니다. 그 자리를 값싼 인건비와 규제가 느슨했던 나라들이 차지해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흐름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끝단 공정을 가져가자. 재련이라는 산업의 본질. 재련은 단순히 녹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재련의 핵심은 분리와 통제입니다. 어떤 금속을 얼마나 남길 것인가, 불순물을 어디까지 제거할 것인가, 부산물에서 무엇을 다시 꺼낼 것인가. 이 모든 판단은 공정 설계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책으로 배우는 기술이 아니라 실패로 축적되는 경험입니다. 울산이라는 공간이 가진 의미. 이야기의 무대는 울산입니다. 울산은 깨끗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을 견딜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대규모 에너지, 항만, 노동력,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산업을 감내해 온 시간이 이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재련 기술은 이런 도시에서만 살아남습니다. 고려아연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많은 분들이 고려아연을 아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정체는 아연에 있지 않습니다. 고려아연은 금속을 다루는 회사가 아니라 공정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한 종류의 금속만 처리하는 회사는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경쟁력은 다품목 동시 처리에 있습니다. 하나를 잘하는 기술의 함정. 기술은 하나만 잘해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언젠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재련 산업에서 진짜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 공정에서 무엇을 더 꺼낼 수 있는가? 고려아연은 죽음 속이 아니라 부산물을 집요하게 받습니다. 부산물이 전략이 되는 순간 아연을 재련하다 보면 다른 금속들이 함께 섞여 나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걸 버리거나
값싸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시 분리할 수 없을까? 이 질문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13개 전략 광물이 나왔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하필 13개인가? 답은 단순합니다. 공정이 허락하는 만큼입니다. 아연, 연, 구리, 은, 금, 인듐,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비스무트, 셀레늄, 텔루륨, 그 외 전략 금속들. 이 금속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주광물로는 잘 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산물로 나옵니다. 전략 광물의 진짜 가치. 이 금속들은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산업이 멈춥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배터리, 군수장비, 이 모든 산업이 어딘가에는 이 금속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금속들을 한 공정 안에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술은 왜 쉽게 복제되지 않는가?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따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재련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설비를 들여와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온도, 압력, 촉매, 잔류물, 작업자의 판단. 이 모든 요소가 조금만 어긋나도 수율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사람의 기억이 남아있는 기술입니다. 실패를 버티는 산업. 재련 산업은 실패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도 수율이 떨어져도 신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하나의 실패가 다음 공정의 기준이 됩니다. 고려아연의 기술은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실패를 버틴 시간의 기록입니다. 울산의 기술이 특별해진 이유. 이제 왜 울산의 재련 기술이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개의 금속이 아니라 여러 전략 광물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장기간 이 조합을 현실로 만든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결과가 아니라 플랫폼이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3개 전략 광물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점입니다. 공정이 있다는 건 앞으로 새로운 금속이 필요해질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단순한 생산 능력이 아니라 확장 가능한 기반입니다. 지하 자원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더 빨리 알게 해준 조건이었습니다. 울산의 재련 기술은 우연이 아닙니다. 버리지 않은 선택의 결과이고 포기하지 않은 시간의 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은 깨닫게 됩니다. 이 기술은 사서 쓰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묶어야 할 기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미국의 상무부와 국방부가 함께 움직였는지, 그리고 11조 원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미국은 지분으로 들어왔는가? 상무부와 국방부가 함께 11조를 건 이유. 미국이 처음으로 넘은 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사업에 직접 지분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특히 그것이 단순 소비재도 아니고 IT 서비스도 아니며 금속 재련 공급망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산업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미국이 한 선을 넘었다. 왜 보조금이 아니라 지분인가? 미국은 그동안 산업을 키울 때 주로 이런 방식을 써왔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구매 계약을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통제권은 민간에 남겨둔다는 것. 그런데 이번에는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 정부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위치로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사업을 시황에 따라 접을 수 있는 민간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가장 취약했던 지점. 여기서 미국의 구조를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영역만큼은 의외로 공백이 컸습니다. 바로 대규모 금속 정련제련 인프라입니다. 광산은 있어도 그 광산에서 나온 물질을 끝까지 처리하는 공정은 해외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 구조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갈등이 시작되자 이 공백은 곧바로 안보 리스크로 바뀝니다. 반도체만으로는 국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담당자들은 곧 한계를 봅니다. 공장만으로는 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공장을 돌리는 소재와 금속 그리고 그 앞단의 공정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반도체 이전 단계로 이동합니다. 금속, 소재, 정련.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국방부가 움직였다는 사실의 무게. 이번 결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 사안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는 가격이 싼지를 가장 나중에 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유사시에도 끊기지 않는가?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위성, 전자전 장비. 이 모든 무기 체계의 공통점은 특정 금속과 소재 없이는 작동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방부 입장에서 재련 공정은 산업 문제가 아니라 전력 유지 문제입니다. 상무부가 함께 들어온 이유. 여기에 미국 상무부가 함께 움직입니다. 상무부는 미국 산업 정책의 설계자 역할을 합니다. 이 부처가 본 그림은 조금 더 길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우주산업, 청정에너지, 이 모든 산업의 공통 분모가 전략 금속과 희소 자원이라는 점입니다. 상무부가 판단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공정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공장을 지어도 산업은 독립하지 못한다. 11조 원이라는 숫자의 정체.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11조 원. 이 숫자를 단순히 크다고만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이 돈은 수익률 계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돈을 보험료에 가깝게 봅니다. 공급망이 끊겼을 때의 비용, 전력 유지가 흔들릴 때의 비용, 동맹이 약해질 때의 비용을 모두 계산한 결과입니다. 왜 한국이었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미국은 직접 하지 않고 한국과 손을 잡았는가? 답은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축적에 있습니다. 재련 기술은 설계도만으로 옮길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 도시, 시간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미 공정을 가진 나라와 공정을 공유한다. 고려아연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 미국이 본 것은 개별 기업의 실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은 공정의 안정성입니다. 고려아연은 단일 품목 회사가 아닙니다. 다품목, 부산물 회수, 고순도 정년. 이 세 가지가 한 공정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구조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분 참여의 진짜 의미. 그래서 미국은 지분으로 들어옵니다. 이 선택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 수익 사업이 아니다. 시황이 나빠도 쉽게 접지 않는다. 국가가 끝까지 함께 간다. 이건 기업에 주는 신호이자 중국에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이유. 이 결정은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선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직접 배제하기보다는 중국이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것. 이제 이 그림을 전체로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미국은 기술을 사지 않는다. 동맹과 공급망을 묶는다. 공정의 통제권을 함께 나눈다. 이건 패권 경쟁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한국에게 주어진 자리. 이 구조 안에서 한국의 위치는 아주 미묘합니다. 단순 하청도 아니고 단순 수혜자도 아닙니다. 핵심 공정을 함께 책임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인가?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를 남겨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기술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기술이 돈이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기술을 팔자는 말이 나오고 지분을 넘기자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지분으로 들어온 이유는 기술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기술을 지키는 구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1조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공급망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 기술을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의 끝에 있는 현실적인 결론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중국의 협박력이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는가를 말입니다. 붕괴가 아니라 협박력을 깎는 게임.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질문의 진짜 답.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마지막 질문.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이 시리즈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답의 방향을 어렴풋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조금 바꿔서 던져야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중국의 힘은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느냐?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 하나.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은 쉽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 산업 규모, 국내 시장, 국가 통제력.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히토류 하나로 중국이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현실을 과소평가하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움직이는 이유. 그런데도 세계는 지금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붕괴는 적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이고 협박력 약화는 스스로의 선택지를 늘리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중국의 히토류 힘은 광산 숫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게 만드는 구조. 히토류를 쓰는 나라들이 중국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중국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의존하게 된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중국의 가장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협박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협박력이라는 말을 조금 정확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협박력은 위협적인 말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 카드는 선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안 판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대체 가능성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하는 일은 중국을 배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유일하지 않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차이는 숫자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중국 점유율이 90%에서 80%로 80%에서 70%로 내려오는 과정.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이 작은 변화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왜 100%가 아니라 60%만 되어도 충분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국 비중이 남아있지 않나? 맞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협박력이 작동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대안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대안이 30%만 있어도 협박은 협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느리다. 미국의 전략은 답답해 보일 정도로 느립니다. 당장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재련소 하나 짓는데 수년이 걸리고 공정이 안정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느림은 의도된 느림입니다. 급하게 가면 중국의 가격 공세에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가장 자신 있는 반격 카드. 중국은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쓰는 카드는 가격입니다. 새로운 재련소가 등장하면 가격을 낮춰 수익성을 흔드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도 수없이 반복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 기업 혼자서 버티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가가 뒤에 서 있다는 신호. 미국이 지분으로 들어온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격 경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중국이 가격을 흔들어도 국가가 버틴다는 메시지입니다. 한국 기술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 구조 안에서 한국의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국을 대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외의 선택지를 현실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정치적 언어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다시 찾아온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중국의 압박이 아니라 성공 이후입니다. 기술이 돈이 되고 세계가 찾기 시작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쯤이면 팔아도 되지 않나? 기술을 판다는 말의 위험성. 기술을 판다는 건 공장을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권을 넘기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지분 일부일 수 있지만 내일은 결정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국가의 진짜 싸움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은 상품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술을 수출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주도권은 절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선택권을 잃게 됩니다. 선대들이 남긴 것은 광산이 아니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광산을 물려받아서가 아닙니다. 선대들이 물려준 것은 기술을 끝까지 붙잡았던 태도였습니다. 힘들고 돈 안 되고 욕먹는 산업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선택입니다. 이 싸움의 진짜 결말. 그래서 이 싸움의 결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히토류 협박력은 점점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태도, 이제 이 시리즈를 마치며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팔아먹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세대의 먹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술은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주도권은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지 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흩어버리지 말고 이 나라의 먹거리로 다음 세대의 버팀목으로 길이길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하자원 하나 없이 시작해 여기까지 온 이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히토류 전략 광물 기술 주권 기술 이후의 국가로 이어지는 전체 세계관의 출발점입니다. 기술은 왜 중요해졌고 그 기술은 어떻게 지켜야 하며 기술 이후 국가는 무엇으로 버텨야 하는지 차분히 기록합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마음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